더러운 손으로 10억짜리를 만져! 백화점 로비에서 회장 장태경의 고함이 울려 퍼졌습니다. 소년 박하율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동상으로 갈라진 손으로 바이올린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 악기는 전시 가격 10억 원. 절대 손대선 안 되는 물건이었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 청소부 박도연은 회장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완벽하게 연주하면 10억을 주겠어. 실패하면 내 발 밑에서 평생 썩게 할 거야. 회장의 한마디에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하율은 조용히 눈을 감고 화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 소녀는 바이올린을 연주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곳에서 모든 걸 잃게 될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당신의 하루의 작은 기적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겨울밤 새벽 3시 서울 강남 한복판의 명품 백화점은 고요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반들반들 윤이 났고 천장의 크리스털 샹들리에는 은은한 불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청소부 박도현 씨는 무릎을 꿇고 바닥을 정성스럽게 닦고 있었습니다. 41살인 그의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처럼 굳은 살이 두껍게 박혀 있었고 오랜 허리 통증 때문에 등이 구부정했습니다. 낡은 작업복 바지 무릎 부분은 닳아서 천이 얇아져 있었습니다. 직원 휴게실 구석, 오래되어 군데군데 가죽이 벗겨진 소파 위에 10살 소년이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박도현 씨의 아들 박하율이었습니다. 하율이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습니다.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져 있었고 눈 밑에는 어린아이답지 않게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낮 동안에는 지하철역 앞 계단에 작은 종이컵을 놓고 앉아 국어를 하며 생계를 도왔던 아이였습니다. 작은 손에는 추위에 오래 노출되어 생긴 동상 자국이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 피부가 갈라져서 군데군데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패딩 점퍼라고 입고 있는 옷은 여기저기 솜이 비어나올 만큼 낡았고 운동화는 밑창이 다 닳아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새벽 5시가 되자 도연 씨는 청소를 마치고 아들을 깨우러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하율이의 이마에 손을 댄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열이 심하게 올라 있었습니다. 하율아, 일어나봐. 집에 가야지. 도연 씨가 아들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흔들어 깨웠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조금만 더 자면 돼요. 하율이는 가늘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눈꺼풀조차 제대로 뜨지 못했습니다. 도연 씨는 아들을 업으려고 했습니다. 빨리 집으로 데려가서 약이라도 먹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백화점 정문을 향해 걸어가던 순간 천장 스피커에서 기계음처럼 차가운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개장 준비 중입니다. 출입문이 잠겨 있습니다. 오전 8시 30분에 개방됩니다. 도연 씨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시 휴게실로 돌아가 아들을 로비 구석에 있는 손님용 소파에 눕혔습니다. 자신이 입고 있던 낡은 점퍼를 벗어 아들 위에 조심스럽게 덮어주었습니다. 하율아, 절대 움직이지 마. 아빠 금방 청소 끝내고 올 테니까. 네, 아빠. 조심히 다녀오세요. 하율이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눈을 감고 다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도연 씨는 뒤돌아 일터로 향하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데. 하지만 병원비 생각만 해도 한숨이 나왔습니다. 시간이 흘러 오전 8시가 되었습니다. 명품 매장들이 하나둘 불을 켜기 시작했습니다. 루이비통, 샤넬, 구찌, 에르메스. 각 매장의 직원들이 말끔한 유니폼을 입고 출근해서 진열대를 정리하고 유리창을 닫고 손님 맞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고 고급스러운 재즈 음악이 천장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로비 중앙에는 사방이 투명 유리로 된 특별 전시 케이스가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공수해온 10억 원짜리 바이올린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18세기에 만들어진 명품 악기였습니다. 천장에서 비추는 부드러운 조명이 위에서 아래로 악기를 비추자 바이올린의 나무결이 황금빛으로 반짝였습니다. 마치 박물관에 전시된 고대 보석처럼 화려하고 신비로웠습니다. 케이스 앞에는 작은 설명 패널이 붙어 있었습니다. 전시 가격 10억 원이라는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하유리는 소파에서 눈을 떴습니다. 주변이 환해진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선가 사람들이 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두 소리, 대화하는 소리, 매장 문 여는 소리. 아버지를 찾으려고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열 때문에 제대로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시야가 흐릿했습니다. 로비를 헤매던 하유리의 눈에 문득 유리 케이스 속 바이올린이 들어왔습니다. 하유리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한참을 그냥 서서 바라봤습니다. 열 때문인지 악기가 마치 빛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문득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고깃집 주방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일하던 엄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엄마의 손은 언제나 불에 대어 빨갛게 부어 있었고 칼에 베인 상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밤늦게 집에 돌아오면 엄마는 부엌 싱크대 앞에 서서 상처투성이 손에 하얀 연고를 바르곤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웃었습니다. 괜찮아, 하유라. 엄마 손은 튼튼해. 걱정 마. 그리고 아주 가끔, 정말 가끔씩이었습니다. 엄마는 작은 방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겨울바람 소리를 들으며 멜로디를 흥얼거렸습니다. 바이올린은 없었지만 엄마의 목소리만으로도 그것은 음악이 되었습니다. 하유리는 이불 속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잠들곤 했습니다. 이 곡은 악보가 없단다, 하유라. 바람은 그냥 불잖아. 음악도 그래야 해. 엄마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하유리는 아버지가 예전에 했던 말도 떠올렸습니다. 만지면 안 돼, 하유라. 저런 건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만질 수 있는 게 아니란다. 하지만 하유리의 발은 이미 유리 케이스 쪽으로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듯이 걸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케이스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아마도 새벽에 전시품 교체 작업을 하다가 제대로 잠그지 않았던 모양이었습니다. 하유리는 유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얼굴은 며칠째 제대로 씻지 못했 때가 묻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옷은 낡아서 군데군데 헤어져 있었고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순간 움찔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그래도 하유리는 손을 뻗었습니다. 한 번만 만져보고 놓을게. 작게 속삭이며 떨리는 손으로 바이올린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나무는 부드러웠고 손에 닿는 감촉이 따뜻했습니다. 활을 집었습니다. 엄마가 켜던 모습을 떠올리며 천천히 활을 바이올린 줄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무의식 중에 줄을 한 번 그었습니다. 단 한음. 맑고 청아한 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로비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쇼핑백을 들고 걷던 손님들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매장에서 막 나오던 직원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계산대에서 일하던 직원도 손을 멈췄습니다. 천장에서 흘러나오던 재즈 음악만 흐르는 가운데 묘한 정적이 로비를 감쌌습니다. 명품 매장 직원 하나가 옆 동료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저거 전시품 아니야? 애가 지금 만지고 있잖아. 진짜네. 어떡하지? 바로 그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회장 장태경이 매장 매니저 서너 명을 거느리고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장태경 회장은 65세로 회색 맞춤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전자문서가 담긴 태블릿을 들고 있었고
표정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전날 매출 보고를 받으며 각 층을 돌아보는 중이었습니다. 귀빈 고객 유치율이 떨어졌다는데 이유가 뭡니까? 차갑게 추궁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옆에 선 매니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마케팅 전략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로비로 내려온 장 회장의 시선이 멈춰선 손님들 쪽으로 향했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모두가 한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더러운 옷을 입은 어린 소년이 서 있었습니다. 갈라지고 상처투성이인 손으로 10억짜리 바이올린을 들고 있었습니다. 장 회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수행원 한 명이 급히 달려가려고 했지만 장 회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내가 직접 가겠네. 장 회장은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하유리에게 다가갔습니다.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딱딱 울렸습니다. 주변 손님들과 직원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긴장된 공기가 흘렀습니다. 장 회장이 하유리 앞에 섰습니다. 키 차이 때문에 하유리는 고개를 들어 올려다봐야 했습니다. 더러운 손으로 감히 10억짜리를 만져. 장 회장이 폭발했습니다.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유리는 너무 놀라 바이올린을 놓칠 뻔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넌 누구 자식이냐? 어디서 들어왔어? 박도현이요. 하유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습니다. 눈에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장 회장이 옆에 서 있던 매니저에게 물었습니다. 박도현이 누구야? 매니저가 급히 다가와 장 회장의 귀에 대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야간 청소부입니다. 장 회장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청소부 박도현? 매니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당장 박도현 끌고 와. 네, 회장님. 매니저가 급히 무전기를 꺼내 연락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도현 씨가 다른 층에서 뛰어내려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지도 않고 계단을 뛰어내려왔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로비에 도착해 상황을 파악하고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들이 바이올린을 들고 있고 회장이 바로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유라. 도현 씨가 달려갔습니다. 장 회장은 도현 씨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어 로비 한가운데로 끌고 갔습니다. 사람들이 빙 둘러서서 지켜보는 가운데였습니다. 마치 구경거리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무릎 꿇으시오. 장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도현 씨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창피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청소부 주제에 자식 간수도 제대로 못합니까? 어떻게 된 일이요? 멀리서 지켜보던 다른 청소 직원들은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려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자신들에게도 피해가 올까 두려웠습니다. 손님 중 한 명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너무한 거 아니야. 저건 좀. 하지만 옆 사람이 재빨리 팔을 잡아 말렸습니다. 쉿, 조용히 해. 회장이잖아. 장 회장은 즉시 해고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까지 언급했습니다. 악기도 잘 모르는 주제에 감히 손을 댑니까? 이런 사람들이 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소? 당장 해고요.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할 겁니다. 하유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장 회장은 비웃었습니다.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잔인한 제안을 했습니다. 완벽하게 연주하면 10억을 주겠소. 하지만 실패하면 평생 내 발밑에서 썩게 될 거요. 주변 손님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저런 제안이 어디 있어. 애한테 저러는 건 좀.
음악이 꿈이 아니라 거래가 되어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연 씨는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로 떨리는 팔로 하유리를 꼭 껴안았습니다. 아들의 작은 몸이 손에 느껴졌습니다. 너무 마르고 가벼웠습니다. 이건 미친 짓입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도연 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울부짖듯 애원했습니다. 40평생 이렇게 무릎을 꿇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유리는 아버지 품에 안긴 채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언제나 씩씩하고 강했던 아버지였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청소 일을 하고 밤늦게 돌아와서도 괜찮아, 하유라. 아빠는 튼튼해라며 웃던 아버지였습니다. 힘든 일을 해도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다니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지금 낯선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하유리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아빠, 일어나요. 제발 일어나요. 하지만 도연 씨는 아들의 작은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하유라. 움직이지 마. 제발. 장태경 회장은 손목시계를 보았습니다. 금으로 만들어진 고급 시계였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5분 드리겠소. 그 안에 결정하시오. 회장의 목소리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마치 기계처럼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하유리의 머릿속에 갑자기 엄마 생각이 스쳤습니다. 고깃집 주방에서 일하던 엄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뜨거운 불 앞에서 고기를 뒤집고 무거운 철판을 나르던 엄마였습니다. 엄마의 손은 언제나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불에 데인 자국이 빨갛게 남아 있었고 칼에 베인 상처에서 피가 배어나오기도 했습니다. 밤늦게 집에 돌아오면 엄마는 부엌 싱크대에서 찬물로 손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하얀 연고를 상처에 조심스럽게 발랐습니다. 괜찮아, 하유라. 엄마 손은 튼튼해. 걱정하지 마. 엄마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하유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손가락이 점점 굳어가고 있다는 것을, 예전처럼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전직 바이올리니스트였습니다. 젊은 시절 시립 오케스트라에서 바이올린을 켰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로 손을 크게 다쳤고 그 이후로는 제대로 연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재활 치료를 받았지만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오케스트라를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그 뒤로는 살기 위해 여기저기 일자리를 찾아다녔고 노동 현장에서 또 손을 다치면서 완전히 연주를 포기했습니다. 하유리는 어릴 때부터 그 손을 보며 자랐습니다. 엄마가 밤에 상처에 연고를 바를 때마다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손가락이 붓고 굳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한때는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던 그 손이 이제는 무거운 철판을 들고 뜨거운 불을 견디는 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유리는 누구보다 연주자의 몸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습니다. 엄마는 손을 잃었어도 음악은 잃지 않았어. 하유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도연 씨가 다시 애원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안 돼, 하유라. 우리 그냥 가자. 이건 안 돼. 아빠가 책임질게. 도연 씨의 두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하유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가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할게요, 아빠. 뭐? 도연 씨가 깜짝 놀라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제가 연주할게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장태경 회장이 비웃었습니다. 코웃음을 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지가 연주를 한다고. 우스운 소리 하지 마시오. 그때 회장의 수행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냥 보내시죠.
애가 너무 어린데요. 하지만 장 회장은 손을 휘저으며 제지했습니다. 입 다물게. 이건 원칙의 문제예요. 백화점 매니저가 땀을 닦으며 다가와 물었습니다. 회장님, 그럼 악보라도 가져올까요? 하유리는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악보는 필요 없어요. 로비에 모인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소문을 듣고 다른 층에서 내려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몇몇은 핸드폰을 꺼내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이거 실화야? 진짜 10억 준대? 라고 속삭였고, 누군가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하유리를 바라봤습니다. 도연 씨는 로비 구석으로 물러났습니다. 두 손을 꼭 모으고 기도하듯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하유라. 제발. 제발.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하유리는 악보도 없이 로비 한가운데 섰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10억짜리 바이올린이 들려 있었습니다. 활을 꼭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하지만 하유리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가 남긴 자작곡을 떠올렸습니다. 바람의 노래였습니다. 엄마가 밤에 작은 방 창문을 활짝 열고 겨울바람 소리를 들으며 흥얼거리던 그 멜로디였습니다. 이 곡은 악보가 없단다, 하유라. 엄마가 말했었습니다. 바람은 그냥 부는 거잖아. 누가 시키지 않아도 불어. 음악도 그래야 해. 마음에서 저절로 나오는 거야. 엄마의 따뜻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유리는 천천히 활을 바이올린 줄 위에 올렸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첫 음을 그었습니다. 처음 몇 소절은 거칠었습니다. 활이 떨려서 음이 흔들렸습니다. 손에 힘이 너무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유리는 눈을 감은 채 계속했습니다. 엄마를 떠올렸습니다. 엄마가 웃던 얼굴, 엄마가 창가에 앉아 바람 소리를 들으며 흥얼거리던 모습, 엄마가 하유라, 넌 잘할 수 있어. 엄마가 믿어라고 격려하던 목소리. 점점 음악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활의 움직임이 부드러워졌고 음들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기교는 없었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소리였습니다. 음악이 로비 공간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거칠지만 맑은 소리였습니다. 슬프면서도 따뜻한 소리였습니다. 로비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화면을 내렸습니다. 촬영을 멈추고 그냥 듣기 시작했습니다. 쇼핑백을 들고 가던 손님이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매장 직원들도 일손을 멈추고 로비 쪽을 바라봤습니다. 천장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던 배경음악도 무색하게 하유리의 연주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한 할머니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 애가 음악을 하네. 저렇게 어린 나이에. 중년 남성 손님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술은 서툴러도 마음이 느껴지네요. 진짜 음악이에요. 장태경 회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처음엔 비웃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표정이 변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 했습니다. 회장의 머릿속에 과거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젊은 시절, 그도 음악을 사랑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돈도 없고 지위도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작은 공연장에서 바이올린 연주를 듣던 그 시절의 감동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음악이 주는 순수한 기쁨을 느끼던 그때가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감정을 애써 밀어냈습니다. 지금의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유리의 연주가 계속되었습니다. 중반부를 지나며 음악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슬픔도 있었고 희망도 있었습니다.
아픔도 있었고 사랑도 있었습니다. 엄마가 고깃집 주방에서 일하며 흥얼거리던 그 멜로디가 이제 바이올린을 통해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도연 씨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연주가 끝났습니다. 하유리는 천천히 화를 내렸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다리에도 힘이 풀렸습니다. 로비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였습니다. 그때 로비 구석에서 한 할머니가 조용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짝짝짝. 천천히 그러나 진심을 담아 박수를 쳤습니다. 흰머리가 성성한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두 손에는 세월의 흔적처럼 주름이 가득했지만 박수 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마치 손주를 응원하듯 정성스러운 박수였습니다. 그 박수가 시작되자 한 명 두 명씩 따라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중년 남성이 먼저 박수를 쳤고 옆에 서 있던 젊은 여성도 조심스럽게 손뼉을 쳤습니다. 명품 매장 직원들도 하나둘 박수에 동참했습니다. 처음에는 작고 조심스러웠던 박수가 점점 커졌습니다. 곧 로비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마음에서 우러나온 진심 어린 박수였습니다. 마치 파도처럼 박수 소리가 로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유리는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화를 내린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다리에도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유리는 조심스럽게 바이올린을 유리 케이스 안에 다시 놓았습니다. 두 손으로 정성스럽게 마치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이 놓았습니다. 로비 한쪽 구석에서 청소 도구를 들고 있던 정리 직원 한 명이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직원도 도현 씨처럼 청소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낮은 곳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아팠고 더 깊이 감동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장태경 회장은 그 자리에 굳은 채 서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두 발이 땅에 박힌 것처럼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이런 감정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아니, 언제 이런 감정을 느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오래전 깊숙이 묻어두었던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젊은 시절, 순수했던 20대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음악을 듣고 감동하던 그 시절의 기억이었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그때 작은 공연장. 제일 뒷자리에 앉아 바이올린 연주를 듣고 눈물을 흘렸던 자신이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돈도 없고 지위도 없었지만 음악이 주는 순수한 감동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나도 저랬었지. 회장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장태경 회장은 천천히 하유리에게 다가갔습니다.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딱딱 울렸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수 소리도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모두가 회장의 다음 행동을 숨죽이며 주시했습니다. 긴장된 공기가 로비를 가득 채웠습니다. 장 회장이 하유리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하유리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회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작은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장태경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숨을 죽였습니다. 수행원들은 입을 벌린 채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매니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눈을 깜빡였습니다. 손님들도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놀라워했습니다. 저 오만하던 회장이 고개를 숙이다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미안하네.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쉰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에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와는 달랐습니다. 내가 잘못 봤어. 회장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목이 메는 것 같았습니다. 음악은 가진 사람만의 것이 아니었구나. 네가 내게 가르쳐줬어. 하유리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장 회장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깊이 숙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돌려 로비 한쪽에 서 있는 도연 씨를 향했습니다. 당신에게도 진심으로 미안하오. 회장이 도연 씨에게도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연 씨는 완전히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두 손을 앞으로 내저으며 황급히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도 떨렸습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무릎 꿇렸던 그 사람이 지금 자신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장태경 회장은 옆에 서 있던 수행원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행원이 조용히 다가와 회장의 귀에 대고 작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10억을 지급하시겠습니까? 회장은 짧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약속은 지켜야지. 당장 10억 지급 절차를 진행하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수행원이 공손히 고개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도연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하유리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비틀거리며 달려가 아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하유라, 하유라, 우리 하유리. 도연 씨는 울먹이며 아들의 이름을 계속 불렀습니다.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들을 꼭 안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그때 로비 한쪽에서 한 여성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하고 지적인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고 목에는 작은 바이올린 모양의 은빛 브로치가 달려 있었습니다. 바이올린 교수 서은교였습니다. 오늘 우연히 이 백화점에 들렀다가 소동을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서은교 교수는 장태경 회장에게 다가가 정중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 아이와 잠깐 이야기를 나눠봐도 될까요? 장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시오, 교수님. 서은교 교수는 하유리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천천히 무릎을 굽혀 앉았습니다. 정장 치마가 바닥에 닿는 것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하유리와 눈을 똑바로 마주쳤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안녕, 하유라. 내 이름은 서은교란다. 바이올린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야. 안녕하세요. 하유리는 작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서은교 교수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방금 연주한 곡 정말 아름다웠어. 선생님도 오랫동안 음악을 해왔지만 그렇게 마음을 울리는 연주는 처음이었어.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야. 진짜 음악적 감각이란다. 누구한테 배웠니? 엄마요. 엄마가 가끔 켜주셨어요. 하유리는 작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생각에 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그래, 내 엄마는 정말 훌륭한 음악가였나 보구나. 그 마음을 내게 물려주셨어. 서은교 교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하유라, 선생님이 운영하는 바이올린 영재 아카데미라는 곳이 있단다. 재능 있는 아이들을 모아서 음악을 제대로 가르치는 곳이지. 거기서 음악을 배워보지 않을래? 선생님이 너를 특별 장학생으로 추천할게. 하유리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요? 저 같은 애도 갈 수 있어요? 물론이지. 내게는 정말 특별한 재능이 있어. 그 재능을 꼭 키워야 해. 옆에서 듣고 있던 도연 씨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이
그런 좋은 곳에 갈 수 있을까요? 목소리에는 주눅이 가득했습니다.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서은교 교수는 단호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책임질게요. 하유리는 특별 장학생으로 받을 겁니다. 등록금 걱정하지 마세요. 이 아이는 꼭 음악을 해야 합니다. 도연 씨는 현실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무릎을 꿇고 빌고 있었는데 이제는 아들이 영재 아카데미에 갈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주변 손님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아이네. 저 나이에 저 정도 감각이라니. 앞으로 큰 음악가가 되겠어. 장태경 회장은 천천히 뒤돌아서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수행원들이 조용히 뒤를 따랐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오르기 직전 회장은 잠깐 멈춰 섰습니다. 뒤를 돌아 하유리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봤습니다.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후회도 있었고, 부러움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습니다. 저 아이, 재능이 있어. 회장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수행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지만 장태경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회장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꽁꽁 얼어붙어 있던 마음 한켠이 천천히 녹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것이 가슴을 적셨습니다. 로비에는 여전히 따뜻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2주가 흐른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하유리는 작은 방 한쪽 구석에 놓인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이라고 해봐야 오래되어 모서리가 다 닳아버린 플라스틱 접이식 테이블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하유리는 내일 입을 옷을 꺼내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바이올린 영재 아카데미에 처음 가는 날이었습니다. 도연 씨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왔습니다. 하유라, 이제 자야지.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하잖아. 네, 아빠. 조금만요. 하유리는 대답했지만 좀처럼 잠자리에 들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기대 반, 걱정 반이었습니다. 새로운 곳에 가는 것이 설레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했습니다. 도연 씨는 아들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거친 손으로 하유리의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손에는 청소일을 하며 생긴 굳은 살이 박혀 있었지만 손길은 부드러웠습니다. 잘하고 올 거지? 우리 하유리?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도연 씨는 방 한쪽에 놓아둔 가방을 가져왔습니다. 중고가게에서 산 학생 가방이었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하게 닦아놓았습니다. 악기 케이스도 함께 건넸습니다. 케이스는 여기저기 긁힌 자국이 있었지만 도연 씨가 정성스럽게 손질해 놓았습니다. 미안하다, 하유라. 아빠가 새 걸 사주지 못해서. 도연 씨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이거면 충분해요. 정말로요. 하유리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를 안심시키려 애썼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유리는 버스에서 내려 영재 아카데미 정문 앞에 섰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건물은 5층짜리 현대식 건물이었습니다. 외벽은 깨끗한 회색 타일로 마감되어 있었고 커다란 유리창은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입구 위에는 서울 바이올린 영재 아카데미라는 금빛 간판이 당당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정문 앞 주차장에는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외제차, 은색 대형 승용차. 차에서 내리는 아이들은 하나같이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새 것처럼 반짝이는 악기 케이스를 들고 있었고 부모들이 함께 따라와 아이들의 가방을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하유리는 자신의 낡은 운동화를 내려다봤습니다. 밑창이 닳아서 구멍이 뚫린 운동화였습니다.
옷도 낡았고 가방도 낡았습니다. 주변 아이들과 너무 달랐습니다. 주눅이 들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복도는 넓고 깨끗했습니다. 바닥은 대리석처럼 윤이 났고 벽에는 유명 바이올리니스트들의 사진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습니다. 천장에서는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아이들이 무리지어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그중 몇몇이 하유리를 쳐다봤습니다. 하유리의 옷차림과 신발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백화점에서 연주한 애 아니야? 맞아, 텔레비전 뉴스에 나왔잖아. 구걸하던 애. 복도 저쪽 끝에서 한 무리의 아이들이 걸어왔습니다. 그중 앞장선 아이가 강도윤이었습니다. 10살이지만 또래보다 키가 컸고 입고 있는 옷도 명품 브랜드였습니다. 머리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손에 든 악기 케이스는 최신형이었습니다. 도윤이는 하유리를 보더니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하유리의 신발을 천천히 훑어보고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비웃는 표정이었습니다. 구걸하다가 여기까지 올라온 애라며. 도윤이가 비아냥거렸습니다. 옆에 있던 아이 하나가 거들었습니다. 장학생이래. 돈 한 푼도 안 냈대. 아이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하유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첫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담당 교수가 하유리를 학생들 앞에 세웠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 교수였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반에 들어온 특별 장학생 박하율입니다. 서은교 교수님께서 직접 추천하신 학생이에요. 잘 지내길 바랍니다. 교수가 차분하게 소개했습니다. 하유리는 작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학생들은 대부분 무표정하게 바라봤습니다.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도윤이와 그 무리는 하유리를 흉봤습니다. 저 손톱 좀 봐. 밑에 때 꼈는데? 작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변 아이들이 피식 웃었습니다. 하유리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손을 책상 밑으로 숨겼습니다. 창피했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며칠 후 등록금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사무실 앞 복도에서 직원 2명이 대화하는 것을 아이들이 우연히 엿듣게 되었습니다. 특별 조건 학생이니까 조심해서 관리해야 해. 서은교 교수님이 특별히 신경 쓰라고 하셨어. 그 말이 순식간에 아이들 사이에 퍼졌습니다. 며칠 뒤 아카데미 측에서 하유리와 도연 씨를 불렀습니다. 사무실에서 등록금 대신 다른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매일 밤 아카데미 청소를 맡으면 등록금을 면제해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도연 씨가 함께 왔습니다. 미안하다, 하유라. 도연 씨가 계약서에 서명하며 또 중얼거렸습니다. 볼펜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계약이 끝나고 아카데미 밖으로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길, 도연 씨는 하유리의 어깨를 붙잡고 멈춰 섰습니다. 하유리를 돌아보게 했습니다. 하유라. 도연 씨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습니다. 아빠가 능력이 없어서 미안해. 다른 애들처럼 해줄 수가 없어서. 도연 씨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하유리가 청소까지 해야 한다는 게. 아빠는 정말 미안해. 도연 씨의 눈가가 붉게 충혈되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래도 하유리가 너무 자랑스러워. 아빠도 더 열심히 일할게. 하유리를 위해서. 도연 씨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유리는 아버지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 쥐었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전 할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하유리는 씩씩하게 웃어 보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한 달이 흐른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하유리는 혼자 대걸레를 들고 연습실 복도를 닦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묻은 발자국을
하나하나 닦아냈습니다. 등에는 땀이 흘렀습니다. 청소를 하다가 연습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이와 그 무리가 연습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하유리와 마주쳤습니다. 도윤이는 하유리를 보고 비웃듯 말했습니다. 수고. 짧은 한마디였지만 비아냥거리는 투였습니다. 그 무리가 킥킥거리며 하유리 옆을 지나갔습니다. 하유리는 걸레를 꼭 쥐었습니다. 분했지만 참았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청소가 끝났습니다. 모두가 떠난 연습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청소부 아줌마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얘야, 조금만 써. 다들 모르게 해. 아줌마가 연습실 열쇠를 하유리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열심히 하는 모습 보기 좋구나. 힘내렴. 아줌마가 하유리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하유리는 불이 꺼진 연습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소리를 내면 들킬까봐 활만 움직이며 연습했습니다. 실제 소리는 내지 못했지만 몸으로 음악을 익혔습니다. 손가락의 위치, 활의 각도, 팔의 움직임. 하나하나 반복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시계탑이 보였습니다.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물러서지 않는다. 하유리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곳이 또 다른 전쟁터였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카데미 중앙 게시판 앞에 학생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붙은 공지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국 영재 바이올린 콩쿠르 예선 안내. 큰 글씨로 적힌 공지문이었습니다. 학생들이 게시판 앞에서 웅성거렸습니다. 드디어 콩쿠르구나. 올해도 참가해야지. 도윤이도 게시판을 보고 있었습니다.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습니다. 당연히 나가지. 작년에도 본선까지 갔으니까. 도윤이가 옆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수업 중에 교수가 한마디 했습니다. 하유리, 요즘 많이 늘었네. 손놀림이 훨씬 부드러워졌어. 교수가 칭찬했습니다. 그 순간 도윤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유리를 쳐다봤습니다. 처음으로 하유리가 위협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방과 후 도윤이의 어머니가 아카데미로 찾아왔습니다. 50대 초반의 말끔한 여성이었습니다. 명품 옷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고급 핸드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긴장 풀지 마. 콩쿠르는 실수 한 번이 목숨이야. 어머니가 도윤이의 어깨를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압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엄마. 도윤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선을 2주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유리는 예선에서 연주할 악보를 사물함에 보관했습니다.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협주곡 3번이었습니다. 밤마다 연습한 곡이었습니다. 방과 후 학생들이 모두 떠난 시간이었습니다. 도윤이와 그 무리가 사물함 구역에 남아 있었습니다. 주변을 살피더니 하유리의 사물함을 열었습니다. 자물쇠가 제대로 잠기지 않은 것을 이용했습니다. 악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악보로 바꿔 넣었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곡의 악보였습니다. 이걸로 무대에 서면 어떻게 되려나? 도윤이 무리 중 하나가 킥킥거렸습니다. 당연히 망하겠지. 도윤이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예선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하유리는 사물함을 열어 악보를 꺼냈습니다. 가방에 넣고 예선장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버스 안에서 악보를 확인하려고 펼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이거 내 악보가 아니야. 하유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악보 표지는 비슷했지만 안에 적힌 곡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베토벤의 로망스였습니다. 자신이 연습한 곡이 아니었습니다. 예선장에 도착했습니다. 대기실에는 다른 참가자들이 앉아 악보를 보거나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긴장된 분위기였습니다. 하유리는 주최 측 직원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저기요, 악보를. 하지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악보를 잃어버렸다고 말하면 창피할 것 같았습니다. 준비성이 없는 아이로 보일 것 같았습니다. 무대 직전 대기실에서 하유리는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손이 떨려서 물컵을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물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옆에 앉은 참가자가 물었습니다. 괜찮아? 하유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때 대기실 문이 열렸습니다. 도연 씨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아빠. 하유리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은교 교수님이 연락 주셨어. 무슨 일이 있다고. 도연 씨가 하유리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하유리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악보가 바뀌었어요. 어떡해요? 도연 씨는 아들의 어깨를 꼭 잡았습니다. 눈을 똑바로 마주쳤습니다. 하유라, 들어봐. 도연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 음악은 이미 내 몸에 있어. 네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연습했는데. 악보 없어도 할 수 있어. 하지만 엄마도 악보 없이 쳤잖아. 넌 그걸 다 봐왔어. 넌 할 수 있어, 하유라. 도연 씨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유리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천천히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다음 연주자 박하율. 스피커에서 이름이 호명되었습니다. 하유리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도연 씨가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잘하고 와. 하유리는 무대로 향했습니다. 빈손이었습니다. 악보가 없었습니다. 무대에 오르자 객석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악보가 없네. 예선인데 악보 없이? 심사위원들도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하유리는 무대 중앙에 섰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를 떠올렸습니다. 엄마가 창가에 앉아 바람 소리를 들으며 흥얼거리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음악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하유라.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유리는 천천히 활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첫 음을 그었습니다. 객석 뒤쪽에서 도연 씨는 두 손을 꼭 쥐고 아들을 지켜봤습니다.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하유리의 연주가 예선장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예선이 끝나고 2주가 흘렀습니다. 아카데미 중앙 게시판 앞에 학생들이 또다시 모여들었습니다. 예선 합격자 명단이 발표되는 날이었습니다. 명단이 붙자 학생들이 앞다투어 확인했습니다. 나 붙었어. 나도.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명단 중간쯤에서 한 이름이 눈에 띄었습니다. 박하율이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얘도 붙었어? 악보도 없이 쳤는데? 도윤이는 명단을 보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신의 이름도 있었지만 하유리의 이름이 신경 쓰였습니다. 본선 당일이 밝았습니다. 서울예술의전당 콘서트홀이었습니다. 전국에서 예선을 통과한 20명의 아이들만이 이 무대에 설 수 있었습니다. 대기실에는 살벌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복도에는 학부모들이 서성이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어떤 어머니는 염주를 손에 쥐고 기도하고 있었고 어떤 아버지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대기실 안 한 아이는 화장실에서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다. 긴장 때문이었습니다. 하유리는 대기실 가장 구석자리에 앉아 활을 닦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활의 말총을 하나하나 정돈했습니다. 손의 감각을 확인했습니다. 손가락을 쥐었다 폈다 반복했습니다. 옆 참가자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너 예선 때 악보 없이 치내지? 응. 그래. 하유리는 작게 대답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다른 참가자들끼리 대화가 오갔습니다. 난 독일에서 3년 배웠어. 거기 선생님이 정말 유명하신 분이야. 우리 선생님은 콩쿠르 심사위원이셔.
그래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다 알려주셨어. 하유리는 그 대화들을 들으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활 닦는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연주자 박하율. 드디어 차례가 왔습니다. 하유리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객석 뒤쪽을 보니 도연 씨가 작게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하유리는 아버지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대에 올랐습니다. 역시 악보는 없었습니다. 객석에서 다시 한번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본선인데도 악보가 없네. 저 아이 대단한데. 심사위원 한 명이 안경을 벗고 다시 썼습니다. 제대로 본 건지 확인하려는 듯 했습니다. 하유리는 무대 중앙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 음을 그었습니다. 연주가 시작되자 소리가 즉시 공간을 장악했습니다. 화려한 기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몸을 아는 연주였습니다. 무리 없는 활의 압력, 자연스러운 호흡이었습니다. 음악을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중반부 가장 어려운 부분이 나왔습니다. 빠른 템포에 손가락이 현을 정확하게 짚어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유리는 안정적으로 넘겼습니다. 한 음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체점하면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한 심사위원이 다른 심사위원에게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연주가 끝났습니다. 짧은 정적이 흘렀고 이어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유리는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겨우 버텼습니다. 대기실로 돌아오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점수 집계 시간이었습니다. 대기실에서 참가자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전광판을 주시했습니다. 도윤이는 이미 높은 점수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여유로운 척했지만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물컵을 들었다 놓았다 반복했습니다. 드디어 하유리의 점수가 전광판에 떴습니다. 92점. 본선 상위권 고득점이었습니다. 대상 후보였습니다. 대기실 안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참가자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관객석에서도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제 예선 때도 악보 없었잖아. 근데 저 점수가 진짜 실력이 있나 봐. 도윤이는 전광판을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자신의 점수는 89점이었습니다. 3점 차이였습니다. 결선에서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점수였지만 처음으로 하유리가 자신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대기실 문 앞에서 도윤이의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도윤아. 어머니가 아들을 불렀지만 도윤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전광판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객석 뒤편에서 도연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울었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할머니 한 분이 도연 씨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드님 훌륭하시네요.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도연 씨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이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유리는 더 이상 이변이 아니었습니다. 명확한 경쟁자가 되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학생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무시하던 시선이 이제는 경계하는 시선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학생은 하유리를 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습니다. 본선 축하해. 고마워. 하유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이와 그 무리의 시선은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도윤이는 하유리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쳤습니다. 결선은 2주 후였습니다. 하유리는 매일 밤 연습실에서 혼자 연습했습니다. 청소가 끝나면 불이 꺼진 연습실에서 활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소리를 내며 연습할 수 있었습니다. 서은교 교수가 특별히 허락해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유리의 바이올린 소리가
밤 깊은 연습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본선 결과가 발표된 다음 날이었습니다. 아카데미 복도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하유리가 지나가자 학생들이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축하해, 하유라. 본선 점수 대단하더라.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무시하던 시선이 이제는 인정하는 시선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이는 그 모습을 보고 표정을 일그러뜨렸습니다. 복도 한쪽에 서서 하유리를 지켜봤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대기실 안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이전까지 하유리를 무시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하유라, 결선곡은 뭐 할 거야? 아직 생각 중이야. 하유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이와 그 무리만큼은 여전히 차갑게 대했습니다. 노골적인 경계였습니다. 도윤이는 본선 점수표를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자신의 점수를 하유리의 점수와 비교했습니다. 3점 차이. 결선에서 충분히 만회할 수 있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이의 집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거실 소파에 앉아 도윤이를 불렀습니다. 60대 초반에 엄격해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도윤아, 결선에서 실수하면 끝이야. 알지?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네, 아버지. 도윤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개인 레슨 시간을 늘려라. 하루 10시간씩 해. 10시간이요? 그럼 손 걱정은 나중에 해. 지금은 결선에만 집중해. 아버지가 말을 잘랐습니다. 도윤이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도윤이의 개인 레슨 시간은 하루 10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밤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유리는 청소를 하며 연습실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한 연습실에서 바이올린 소리가 들렸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인데도 누군가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하유리는 유리문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혼자 연습실에서 계속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부분을 반복해서 연주했습니다.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고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하유리는 도윤이의 손목 각도를 봤습니다. 위험했습니다. 활을 쥔 손에 너무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손목이 부자연스럽게 꺾여 있었습니다. 저렇게 하다간 손을 다쳐. 하유리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습니다. 도윤이는 연주를 멈추고 하유리를 쏘아봤습니다. 왜?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손 다쳐. 손목 각도가 너무. 하유리가 말했습니다. 너나 잘해. 도윤이가 싸늘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하유리는 다시 한번 말하려 했습니다. 도윤아, 진짜로. 그렇게 무리하면 손 망가지는 거 알잖아. 나가. 도윤이가 소리쳤습니다. 하유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조용히 나왔습니다. 문을 닫으며 뒤돌아보니 도윤이는 다시 연습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이는 연습을 마치고 물컵을 들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손가락에 미세한 저림이 느껴졌습니다. 물컵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뭐지? 도윤이는 손을 펴보고 주물렀습니다. 하지만 감각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무뎌진 느낌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괜찮아질 거야. 도윤이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이는 일어나자마자 손을 펴봤습니다. 여전히 뻣뻣했습니다.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부모에게 말할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말하면 연습을 못하게 할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가자고 할 것 같았습니다. 결선을 앞두고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참으면 돼. 도윤이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레슨 시간이었습니다. 교수가 도윤이의 연주를 듣다가 지적했습니다. 도윤아, 오늘 손놀림이 둔한데?
무슨 일 있어? 아니요, 교수님. 그냥 컨디션이 좀 안 좋아요. 도윤이는 둘러댔습니다. 컨디션 관리 잘해야지. 결선이 코앞인데. 교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윤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복도에서 하유리와 마주쳤습니다. 하유리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도윤아, 어제 말인데. 됐어. 신경 꺼. 도윤이는 하유리를 무시하고 지나갔습니다. 하유리는 뒤돌아보며 도윤이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도윤이는 또다시 혼자 연습실에 남았습니다. 손은 여전히 이상했지만 연습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활을 들고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음이 삐걱거렸습니다. 손가락이 제대로 현을 짚지 못했습니다. 안 돼. 안 돼. 도윤이는 초조해졌습니다. 다시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똑같았습니다. 손이 자신의 것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도윤이는 활을 내려놓고 손을 바라봤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달빛이 연습실 안으로 비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도윤이는 홀로 연습실에 앉아 손을 주무르며 생각했습니다. 결선까지만 버티면 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불안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결선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도윤이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손을 펴봤습니다. 손가락이 여전히 뻣뻣했습니다. 밤사이 좋아지기를 바랐지만 오히려 더 악화된 것 같았습니다. 손가락을 하나씩 움직여봤습니다. 움직임이 둔했습니다. 부모에게 말할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입을 다물었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결선 3일 전 레슨 시간이었습니다. 교수가 도윤이의 연주를 듣다가 다시 한번 지적했습니다. 도윤아, 오늘도 손놀림이 둔한데?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교수의 목소리에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교수님. 그냥 컨디션 난조입니다. 도윤이는 또 둘러댔습니다. 교수는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결선 전날 오후였습니다. 리허설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결선 참가자들은 실제 무대에서 미리 연습할 수 있었습니다.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무대였습니다. 조명이 세팅되고 있었고 음향 기사들이 마이크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이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리허설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중간쯤 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손에서 활이 떨어졌습니다. 똑. 활이 무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홀 전체에 울렸습니다. 주변에서 리허설을 지켜보던 참가자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윤이는 급히 활을 주었습니다. 미끄러웠어. 작게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 감각이 무뎌져 있었습니다. 제대로 활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리허설 코치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괜찮아? 긴장한 거야? 네. 조금요. 도윤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리허설이니까 긴장 풀고. 내일 아침에 스트레칭 충분히 하고 와. 네, 알겠습니다. 리허설이 끝나고 도윤이는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손을 씻었습니다. 찬물로 손을 씻어봤습니다. 그래도 감각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뜨거운 물로 씻어봤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손가락을 하나하나 꾹꾹 눌러봤습니다. 통증은 느껴졌지만 미세한 감각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자신의 창백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손으로 땀을 닦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일만 넘기면 돼. 내일만. 같은 시각 리허설장 객석에서 하유리는 도윤이의 리허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활이 떨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손놀림이 부자연스러운 것도 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긴장이 아니야. 하유리는 확신했습니다. 머릿속에 결선곡의 난이도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도윤이의 손 상태를 생각했습니다. 저 상태로 내일 무대에 서면 결선 무대 순서가 발표되었습니다. 게시판에 붙은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도윤이가 먼저였고 하유리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도윤이는 순서를 확인하고 안도했습니다. 먼저 끝내고 결과만 기다리면 돼.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유리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윤이의 연주를 무대에서 직접 볼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복도에서 두 사람이 마주쳤습니다. 하유리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도윤아. 하지만 도윤이는 하유리를 무시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하유리는 뒤돌아서서 도윤이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도윤이의 집방이었습니다. 도윤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손을 들어 올려봤습니다. 손가락을 펴고 오므려 봤습니다. 여전히 감각이 이상했습니다. 내일만 잘하면 돼. 계속 되뇌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같은 시각 하유리의 집이었습니다. 하유리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연 씨는 야간 근무 중이었습니다. 아빠, 내일 올 수 있어? 당연하지. 아빠가 어떻게 안 가겠니? 꼭 갈게. 도연 씨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우리 하유리 걱정하지 마. 잘할 거야. 네, 아빠. 아빠도 조심하세요. 전화를 끊고 하유리는 다시 누웠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내일이면 결선이었습니다. 결선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도윤이는 일어나자마자 손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이상했습니다. 아니, 어제보다 더 나빴습니다. 진통제를 먹을까 고민했습니다. 약통을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다시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약 먹으면 더 이상해질 수도 있어. 끝나고 치료하면 돼.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옷을 입고 결선장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도윤아, 긴장하지 마. 네가 제일 잘할 수 있어. 네, 엄마. 도윤이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손을 계속 주물렀습니다. 감각이 돌아오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손은 여전히 자신의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이 보였습니다. 오늘이 결전의 날이었습니다.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결선 무대였습니다. 객석은 빈자리 하나 없이 가득 찼습니다. 1000명이 넘는 관객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여기저기서 터졌습니다. 귀빈석에는 유명 음악인들과 교수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공기는 긴장감으로 팽팽했습니다. 객석 맨 뒤편 구석자리에 도연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작업복 차림이었지만 어젯밤 일부러 깨끗하게 빨아서 입었습니다. 두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에서 땀이 났습니다. 대기실에는 결선 참가자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악보를 펼쳐놓고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어떤 아이는 눈을 감고 명상하듯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부모들이 복도에서 기다리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도윤이는 대기실 구석자리에 앉아 계속 손을 주무르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을 펴고 오므리기를 반복했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 했습니다. 하지만 감각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저렸습니다. 하유리는 멀리 떨어진 자리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다음 연주자 강도윤. 스피커에서 도윤이의 이름이 호명되었습니다.
대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도윤이를 바라봤습니다. 도윤이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바이올린 케이스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케이스가 흔들렸습니다. 무대로 향하는 긴 복도를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산을 오르는 것처럼 힘들었습니다. 무대 옆 커튼 뒤에서 잠깐 멈춰 섰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조명이 도윤이를 환하게 비쳤습니다. 눈이 부셨습니다. 객석에서는 환영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크고 따뜻한 박수였습니다. 도윤이는 무대 중앙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객석 앞쪽에 앉은 도윤이의 부모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잘할 거야. 우리 도윤이는 잘해. 어머니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심사위원 5명은 앞자리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채점지를 앞에 놓고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볼펜을 꺼내 들었습니다. 도윤이가 천천히 활을 바이올린 줄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첫 음을 그었습니다. 연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초반은 완벽했습니다. 맑고 깨끗한 음이 콘서트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음악은 천장까지 올라가 울려 퍼졌습니다. 심사위원들이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채점지에 메모를 적었습니다. 객석에서도 사람들이 감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시 잘하네. 소문대로구나. 하지만 중반부에 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활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왼손의 압력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음정이 살짝 빗나갔습니다. 작은 차이였지만 귀가 밝은 사람들은 알아챘습니다. 객석에서 몇몇 사람들이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지금. 도윤이는 느꼈습니다. 손이 자기 것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마치 남의 손을 빌려 쓰는 것 같았습니다.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마에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음을 짚으려는데 손가락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놓칠 뻔했습니다. 간신히 버텼습니다. 대기실 모니터로 지켜보던 하유리는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손이 완전히 한계에 왔어. 하유리는 옆에 앉은 참가자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잠깐만 나갔다 올게.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로 나가 무대 옆으로 향했습니다. 스태프 한 명이 하유리를 보고 제지하려 했습니다. 여기는 출입금지. 하지만 서은교 교수가 재빨리 손으로 스태프를 막았습니다. 내버려둬요. 저 아이가 뭘 하려는지 아니까. 교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유리는 무대 가장자리로 다가갔습니다. 규정 위반 직전의 거리까지 갔습니다. 커튼 뒤에서 도윤이가 보이는 위치까지 갔습니다. 낮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도윤아, 지금 멈추지 않으면 손이 끝나. 도윤이는 연주하면서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유리의 목소리였습니다. 눈을 크게 떴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하유리는 손짓을 보냈습니다. 활의 압력을 줄이라는 신호였습니다. 자기 손목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여기 힘 빼. 흐름을 바꿔. 도윤이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연주는 계속되었지만 머릿속으로 빠르게 생각했습니다. 음악을 잃을 순 없어. 하지만 손을 잃으면 음악도 없어. 선택의 순간이었습니다. 결정해야 했습니다. 도윤이는 결심했습니다. 기교를 버렸습니다. 곡의 방향을 즉석에서 바꿨습니다. 화려한 부분을 단순하게 연주했습니다. 손에 무리가 가지 않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손을 살리는 연주였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화려한 끝부분 대신 단순하지만 아름다운 선율로 마무리했습니다. 심사위원 한 명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옆 심사위원에게 작게 물었습니다. 저건 즉흥 변주인가요?
그런 것 같은데. 독특하네요. 음악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계획했던 화려함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주가 끝났습니다. 박수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다소 어수선했습니다. 예상과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중간에 변주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도윤이는 무대에서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간신히 걸었습니다.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내디뎠습니다. 무대 뒤편 복도에서 하유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소년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습니다. 도윤이는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마워. 네가 아니었으면. 작은 목소리였지만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하유리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손은 괜찮아? 모르겠어. 이상해. 빨리 병원 가봐. 제발. 하유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도윤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갈게. 그리고 잘해. 내 차례잖아. 고마워. 두 소년이 처음으로 서로를 향해 진심 어린 미소를 나눴습니다. 이 순간 경쟁자였던 두 사람은 동료가 되었습니다. 음악이 그들을 이어주었습니다. 다음 연주자 박하율. 사회자가 무대 위에서 하유리의 이름을 호명했습니다. 사람들이 작게 웅성거렸습니다. 궁금증 어린 표정들이었습니다. 하유리는 대기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무대로 향하는 긴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또렷했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무대 계단을 올랐습니다. 조명이 하유리를 환하게 비쳤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무대 중앙에 섰습니다.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엄마를 떠올렸습니다. 창가에 앉아 바람 소리를 들으며 웃던 엄마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일터로 향하던 아버지의 뒷모습도 생각났습니다. 이 연주는 엄마와 아빠를 위한 거야.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천천히 활을 바이올린 줄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첫 음을 그었습니다. 맑고 깨끗한 음이 콘서트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몸을 이해한 연주였습니다. 무리하지 않는 활의 압력, 자연스럽게 흐르는 호흡, 음악을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는 여유로움이 느껴졌습니다. 화려한 기교보다는 진심을 담았습니다. 중반부에 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하유리는 엄마의 바람의 노래 선율을 살짝 스치듯 삽입했습니다. 원래 곡에는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습니다. 마치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유리만의 색깔이었습니다. 객석은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집중했습니다. 음악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곳곳에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한 할머니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듯 음악을 들었습니다. 심사위원석 맨 왼쪽에 앉은 교수가 채점지에 뭔가를 열심히 적었습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적었습니다. 표정은 진지했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연주가 끝났습니다. 마지막 음이 사라지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박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모두가 여운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객석 맨 뒤 한쪽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 씨였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힘차게 박수를 쳤습니다. 그 박수를 시작으로 객석 전체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기립박수였습니다. 가장 크고 뜨거운 박수였습니다. 대기실 모니터로 지켜보던 도윤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진심 어린 박수였습니다.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잘했어, 하유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객석 맨 뒤편에서 도연 씨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유라. 우리 하유리. 정말 잘했어. 옆자리에 앉아있던 할머니가 도연 씨의 등을 다정하게 토닥였습니다. 아드님 정말 훌륭하시네요.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도연 씨는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심사위원 회의실이었습니다. 5명의 심사위원이 긴 테이블에 둘러앉아 진지하게 토론했습니다. 기교만 놓고 보면 도윤이 학생이 앞섰습니다. 한 심사위원이 채점표를 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음악성은 하유리 학생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다른 심사위원이 안경을 벗으며 이어받았습니다. 두 학생 모두 훌륭했습니다. 특히 도윤이 학생은 중간에 자신의 몸 상태를 파악하고 즉흥적으로 곡을 바꿨어요. 그것도 음악가의 자질입니다. 세 번째 심사위원이 덧붙였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음악을 지킨 연주들이었습니다. 두 학생 모두요. 회의는 길지 않았습니다. 의견이 빠르게 모아졌습니다. 시상식 시간이었습니다. 무대 중앙에 시상대가 설치되었습니다. 금빛 트로피와 상패가 붉은 천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제12회 전국 영재 바이올린 콩쿠르 대상 수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긴장된 침묵이었습니다. 대상 박하율. 사회자가 힘차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무대 위 전광판에 하유리의 이름이 크게 떴습니다. 객석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휘파람을 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도연 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두 손을 하늘로 들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유리는 천천히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사회자로부터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받아 안았습니다. 그리고 특별상, 연주자 정신상은 강도윤 학생입니다. 도윤이도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상패를 받았습니다. 하유리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사방에서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셔터를 눌렀습니다. 두 소녀는 서로를 바라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악수를 나눴습니다. 진심 어린 악수였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무대 뒤편 복도였습니다. 도윤이가 벽에 기대어 하유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유리가 트로피를 조심스럽게 들고 나오자 도윤이가 다가갔습니다. 고마워, 하유라. 도윤이가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네가 아니었으면 내 손 완전히 끝났을 거야. 평생 바이올린 못 켤 뻔했어. 정말 고마워. 괜찮아. 손은 이제 어때? 많이 아파? 하유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까 엄마랑 병원 갔다 왔어. 의사 선생님이 치료하면 금방 괜찮아진대. 일주일만 푹 쉬래. 도윤이는 자신의 손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하유리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축하해. 네가 대상 받을 자격 충분해. 너 정말 잘했어. 도윤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유리는 트로피를 조심스럽게 옆에 내려놓고 그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도윤아. 너도 정말 수고했어. 두 소년이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경쟁심과 질투가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복도 저쪽에서 도연 씨가 작게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하유라. 아빠. 하유리는 트로피를 다시 들고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도연 씨는 아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트로피가 두 사람 사이에 있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잘했어.
너무너무 잘했어, 우리 하율이. 도연 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아빠, 그만 울어요. 사람들이 봐요. 괜찮아. 행복해서 우는 거야. 기뻐서 우는 눈물이란다. 도연 씨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서은교 교수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축하해요, 하율아. 정말 훌륭한 연주였어요. 선생님도 감동했어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교수님 덕분입니다. 하율이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돼요. 하율이는 진짜 음악가가 될 거예요. 선생님이 보장합니다. 교수는 따뜻하게 웃으며 하율이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음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하율이의 진짜 음악 여행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5년 후 하율이는 이제 25살 청년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젊은 바이올리니스트로 성장했습니다. 국제 콩쿠르에서 1위를 차지했고 방송에도 자주 출연했습니다. 어느 날 매니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율 씨, 병원 로비 연주회 제안이 왔는데요. 개런티는 없고요. 하율이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할게요. 당연히 해야죠. 병원 로비 연주회 당일이 다가왔습니다. 대학병원 중앙 로비였습니다. 무대는 화려한 콘서트홀이 아니었습니다. 간이 무대가 설치되었고 자원봉사자들이 의자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마친 아이들이 보호자 손을 잡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진 아이도 있었고 얼굴이 퉁퉁 부은 아이도 있었습니다. 수술을 기다리는 노인들이 휠체어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간호사와 의료진도 바쁜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로비에 모였습니다. 잠깐만 볼게요. 환자를 보던 의사도 슬쩍 나왔습니다. 하율이가 무대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함께 걸어 나온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장태경 회장이었습니다. 이제 70대 중반이 된 회장은 검은색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완전히 백발이 되었고 허리는 굽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무대 앞에서 잠깐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서로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내 멘트도 화려한 소개도 없었습니다. 하율이는 그냥 조용히 무대 중앙에 섰습니다. 활을 천천히 올렸습니다. 연주가 시작되자 병원 특유의 소음이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엘리베이터 도착 알림음도 묻혔습니다. 보호자들이 나누던 대화도 멈췄습니다. 울던 아이의 울음이 멈췄습니다. 보호자가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수술을 기다리던 노인은 감고 있던 눈을 천천히 떴습니다. 음악에 맞춰 호흡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박자를 맞췄습니다. 통증으로 찡그리던 얼굴들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복도 구석에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율이가 연주한 곡은 바람의 노래였습니다. 엄마가 남긴 그 곡이었습니다. 음악은 위로처럼 공간을 채웠습니다. 사람들의 숨을 고르게 만들었습니다. 아픔을 잠시 잊게 해주었습니다. 연주가 끝났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먼저 깨고 싶지 않은 고요였습니다. 한 아이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예뻐요. 작은 박수 하나가 울렸습니다. 그 뒤로 조심스러운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크지 않았지만 진심이 담긴 박수였습니다. 환자복 입은 사람들도 힘껏 박수를 쳤습니다. 하율이는 천천히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온 하율이에게 한 아이가 다가왔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을 건넸습니다. 고마워요, 오빠. 바이올린을 든 사람을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하율이는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정말 예쁘다. 고마워. 소중하게 간직할게. 무대 옆에 서 있던 장태경 회장이 천천히 하율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지팡이를 짚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고맙네, 하율군. 회장의 목소리는 15년 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회장님. 제가 더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 주셔서요. 하율이는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15년 전, 내가 자네를 처음 봤을 때가 생각나는구만. 회장이 먼 곳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기억합니다. 백화점 로비였죠. 그때 자네의 연주를 듣고 내 마음 한쪽이 녹았어.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게 녹았지. 내가 잊고 살았던 걸 깨달았어. 회장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목이 메는 것 같았습니다. 음악이 뭔지 자니가 가르쳐줬어. 음악은 돈이 아니고 권력도 아니더군. 이제야 괜찮은 것 같아. 자네 덕분이야. 회장이 하유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도윤이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명문 오케스트라 전임 연주자가 된 도윤이었습니다. 봤어. 역시 너답더라. 너도 오케스트라에서 잘하고 있던데. 지휘자님이 너 칭찬 엄청 하시더라. 두 사람이 나란히 걸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유리는 생각했습니다. 음악은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살리고 다시 숨쉬게 만드는 소리였습니다. 화려한 무대가 아니라 이런 곳, 음악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 곁이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였습니다. 하유리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